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반도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는데 아시아 차원의 평화를 신경 쓸 때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 연합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동아시아 지역 연합을 꾸리기 위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 유럽연합의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무엇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한반도는 거의 한 세기를 분단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긴 세월 동안 남북정상회담은 세 차례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두 번째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이 두 차례 만남이 모두 북한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북한 정상이 남쪽을 방문한 이례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의 정확한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입니다. 이 이후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죠.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초대받아 강연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정도의 화해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평화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육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UN 방문 때도 육자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육자란 남북,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직접 관련된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한반도 분단에도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국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당시 한반도는 그 국가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한반도 통일 역시 이 상호 적대적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역전쟁, 대만에 대한 두 나라의 영향력 싸움만 보아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중국과 일본, 중국과 인도, 일본과 한국 사이의 영토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주역 중에 하나가 바로 육자회담입니다. 육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자회담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회담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는 주요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특별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육자회담은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주요한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자회담은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총 6차례뿐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분단 시 이 국가들은 한반도의 조속한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평화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육자회담 중에 하나가 2005년에 성사된 제4차 회담입니다. 이 회담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서 베이징 회담이라고도 합니다. 이 회담이 합의에 이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에는
동북아 평화의 시금석이 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것.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를 지원할 것입니다. 제 사항을 보면은요. 동북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합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평화적 협력이 없으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의 핵심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국가들 사이의 평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동북아 평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 극복은 태생적으로 국제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둘 다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이유를 거시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국제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국가들끼리 통합하는 지역 통합 내지 지역 연합은 이미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이면 세계화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화는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면서 본격화되었는데요. 1984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선언한 이후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를 알리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이후 전 세계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의 자유시장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붕괴 이전에 세계는 두 개의 시장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시장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이죠. 사회주의 붕괴를 예견하고 있던 자유진영 세계는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47년 동안 세계 무역을 담당했던 가트 체제를 지금의 WTO 체제로 대체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자유시장이라고 말할 때 자유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시장은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유시장 체제에서 자유를 누리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은 어떤 경쟁 규칙도 갖지 않은 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하나의 시장 체제 안에서 무한 경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각 국가는 이 무한 경쟁을 지켜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국가는 이 세계적인 경쟁 체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미국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등장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이때부터 금융 자본은 새로운 상품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세계 시장에서 통화 자본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율 전쟁이란 말도 나오게 되고 통화 안정은 각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를 따라잡기 위해 지역 경제의 블록화가 시도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는 지역 연합들이 형성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세계화에 맞서서 지역 경제가 블록화된 그 사례들이 유럽연합, 북미 자유무역협정,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들이 만들어졌고요. 이에 이어서 중미 자유무역협정, 남미 국가연합 등이 결성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유로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미국 달러의 가치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시아에서도 1990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이 동아시아 블록 경제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리펑 총리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 마하티르 수상이 제안을 했는데요. 세계적인 블록 경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블록 경제화 구상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 대항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결속이라고 비판을 했고, 이를 눈치챈 일본이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마하티르 수상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안에서도 동아시아 경제블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자간 무역 관계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다자주의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시아에서도 아세안, 에이펙, ARF와 같은 지역 연합이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 ARF는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입니다. 그러나 이 연합체에는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온전히 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는 1997년 IMF라고 불리는 아시아 외환 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신흥 공업 국가들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아시아 시민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가의 외화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데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IMF 사태를 계기로 미국 중심의 다자간 경제 질서에만 의존하기보다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체제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1997년은 아세안이 창설된 지 30주년인데요. 30주년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개국 정상을 초대하여 외환위기 극복을 함께 논의하였고, 이때부터 아세안 플러스 3을 축으로 하는 경제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아시아 지역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블록 담론은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 공동체가, 정치적 측면에서는 정치 안보 공동체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지역 정체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이 3가지 측면의 논의 중에서 가장 진전을 보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아세안 플러스 3을 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세안은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형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세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영문의 약자로 아세안이라고 합니다. 1967년에 창설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경제 문화적 협력을 목적으로 했지만 거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산화를 막기 위한 역할을 하다가 1990년대 탈냉전화가 되면서 정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지도에서 보이는 이 10개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세안은 이후 2003년에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을 발효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제외한 아세안 6개국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좀 더 무역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아세안은 현재까지 아시아 전체 통합을 주도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서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치안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안보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특별히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때문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쌍벽을 이루고 있고, 일본은
군사 대국화하고 있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아래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군사적으로는 한미일 동맹 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영토 분쟁, 경제적 경쟁 등 때문에 별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한중일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및 관계 개선, 재난 대책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은 서울에 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은 1999년부터 매년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의 연장선상에서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몇 년간의 협상을 거쳐서 2008년부터 아세안 플러스 3과 독립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례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보겠습니다. 지역 정체성이 지역 연합의 중요한 이유는 지역 연합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에 있습니다. 지역 연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언급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발전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이 뭉쳐야 하고, 지리적으로는 접근성이 가까운 국가들이 뭉쳐야 하며, 문화적으로는 국가들 간의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공통된 지역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정체성에 관한 담론이 중요하게 부상을 하는 것인데요. 아시아에서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대표적 문화운동이 바로 유교 자본주의입니다. 이것을 주창한 대표적 인물이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냈던 투 웨이밍인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신흥 공업 국가들이 이룩한 경제 성장은 서구의 가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교적 가치에 기반했다는 것입니다. 유교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현대 유교주의라고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서구의 목적 합리성에 도전하는 것인데요.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성장한 까닭을 목적 합리성에, 아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까닭을 가치 합리성에 있다고 1900년대 초반에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목적 합리성은 목적과 수단을 비교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가치 합리성은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유교 자본주의 운동은 서구의 목적 합리성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가치 합리성도 자본주의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교는 아시아 전통 문화 중 하나인데 아시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통 문화가 현대에 적합한지, 그리고 아시아의 배타적 지역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통적 문화에 근거해서 지역들 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건 아시아만이 아닙니다.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가 1993년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된 이후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것은 21세기는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문명의 대립이 되는 시대라고 진단했습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이는 아시아의 유교 문화, 극단적인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서구의 그리스도교 문화권이 대립을 한다고 강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권의 대립 구도는 동서의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하고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로 지역 블록을 향한 움직임은 신자유주의에 대응을 하면서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별히 지역 정체성에 대한 담론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면서 긍정적 측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 연합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유럽 연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연합은 현재 27개국이 모여 있습니다. 2020년 영국이 탈퇴를 하면서 27개의 국가로 줄은 것인데요. 이 국가들이 모인 초국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갖춘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통상, 산업, 농업 등 주요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정치, 경제, 사법, 내무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동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지역 공동체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적 성장과 동시에 세계 평화를 보장하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형성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유럽은 전쟁을 방지하고 초토화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1950년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은 일명 슈만선언을 통해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간 석탄과 철강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경제 성장과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후 1952년 6개국 간의 협정을 통해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를 발판으로 1957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 조약은 기존의 세계 공동체, 그러니까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를 유럽 연합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조약입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2개의 조약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유럽 경제 공동체를 유럽 공동체로 대체한다는 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이고요. 또 다른 조약은 유럽 공동체와 공동 외교 안보 정책, 내부 사법 협력을 모두 포함해 유럽 연합을 형성하는 유럽 연합 설립 조약입니다. 유럽은 유럽 경제 공동체를 설립하면서 경제 통합을 시도했지만 정치 통합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을 가지면서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일명 유럽 연합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그 이듬해인 1993년 유럽 연합이 발족되었고 2007년 리스본 조약이 유럽 공동체를 유럽 연합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하면서 명실상부 유럽 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리스본 조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수정하여 유럽 헌법을 새롭게 작성하고 유럽 연합의 운영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리스본 조약이 유럽 연합의 헌법, 기구들, 운영 원칙을 규정하는 주요 조약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통화, 공동 외교 안보 정책, 사법 내부 분야의 공동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혁신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유럽 시민권 그리고 보조성 원리입니다. 유럽 시민권은 말 그대로 유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동등한 법의 보장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조성 원리는 유럽 연합의 권한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칙입니다. 보조성 원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공권력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내용이 보조성 원리에 해당됩니다.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우 국가보다 위에 있는 공동체,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초국적 권한이 형성됩니다.
초국적 권한은 민주주의 방식에 따른다면 공동체에 속한 회원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들의 국가 간 권한이 유럽 공동체라는 초국적 차원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각각의 국가들이 자신의 권한을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초국적인 기관에 이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각 국가들에게 주어지는 권한 배분이 불균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이 결핍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보도성 원리를 확립한 것인데요. 곧 유럽연합의 권한을 회원국 모든 국가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대표적인 분보기가 가중다수결이라고 하는 투표제도입니다. 유럽연합이 국가들의 공동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회원 국가들에게 투표권을 다르게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투표권을 1인 1표를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의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에 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투표권 하나를 준다고 하면 유럽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향력이 약한 국가들에게는 투표권을 2개 정도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의 견해들이 유럽연합에 공평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죠. 또한 유럽연합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강요이사회 등을 두고 있는데요. 유럽의회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 임해서 당선이 된 그런 시민들이 유럽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강요의사회, 그러니까 국가들의 정상급이 아니라 국민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견해도 직접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기구입니다. 이로써 유럽연합은 법치주의만이 아닌 시민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의거에 통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리스본 조약이 기본권 헌장을 공식 문서로 채택하고 법적 주의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인권에 관련된 조항은 도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인권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기본권에 관련돼서 법적인 권한을 부여를 해서 법으로서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또한 리스본 조약은 공동외교 안보 정책, 환경 정책, 단일 시장을 위한 정책, 공동의사 결정에 대한 중요한 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 인권을 유럽연합의 기본 가치로 삼는다는 점을 공표한 것입니다. 실상 유럽은 1950년대에 처음 공동체를 형성할 때부터 기본 인권을 중시했습니다. 1953년 유럽인권협약을 체결하고 1954년 유럽인권위원회를, 1959년에는 유럽인권법원을 설치했습니다. 명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기본권에 대해 규정한 것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입니다. 유럽연합 설립조약 F조 2항은 연합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에 의해 보장되고 있고, 또한 공통체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회원국에 공통하는 헌법적 전통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을 존중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헌법은 불가침적 인권 존엄성은 유럽연합의 목적이며 가치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단일화된 유럽은 인간의 권리,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법치를 보편적 가치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인권을 기본 가치와 원칙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유럽연합의 목적이 단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 실현을 통한 구체적인 세계 평화를 실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는 유럽 안보 협력 체제에서도 드러납니다.
유럽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은 유럽 연합의 안보 강화뿐 아니라 유엔 헌장 원칙에 부합하여 평화와 국제 안보 추진, 국제 협력과 민주주의. 유럽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은 유럽 연합의 안보 강화뿐 아니라 유엔 헌장 원칙에 부합하여 평화와 국제 안보 추진, 국제 협력과 민주주의 법치를 추진하고 인권 존중을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 공동체의 안전 보장과 민주주의는 회원국들의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럽 인권 보장 체계나 안보 협력 체계는 지역별 인권 안보 체계 구축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지름길이며 인권 보호가 곧 안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유럽연합은 20세기 후반 이후 결성된 지역 통합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통합체들은 무엇보다 냉전 이후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주의를 살리기 위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지역 통합은 바로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로 꼽힙니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의 모델은 규범적 통합이라고 불립니다. 규범적 통합은 공동체 내부의 각종 차별을 제거하고 최적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는 방법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할 가치를 선택하고 법률화하는 방법입니다. 유럽연합 모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권법이 정치, 경제적 통합의 기반이 되었고 더 나아가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유럽의 공동안보와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유럽연합의 운영 원칙이 보조성 원리에 기반한 민주주의적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해서 볼 만한 점은요. 1993년 유럽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발족하면서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입니다. 개발협력 정책의 목표는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의 개도국을 점진적이고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며 개도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러니까 지역의 기금을 모아서 다른 국가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유럽의 주변국들에게 지원을 했다면 2000년대에는 유엔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160개국에게 다자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국제 지원의 규모는 매년 약 300억 유로로 전 세계 지원 총액의 5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세계 평화에 유럽연합이 기여하고 있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유럽연합의 사례는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유럽의 상황과 아시아의 상황이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목적을 경제 성장이라는 실용적 측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기본 가치를 선택하고 법률화하는 방법이 장기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좀 참고할 필요는 있긴 하겠으나 아시아는 유럽과 너무나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우선 아시아는 유럽보다 훨씬 방대한 지역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다시피 태평양의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중동에까지 이르고 있는 이 전체 세계 전체에서 32%를 차지하고 있는 대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전 세계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너무나 다양하고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아래서 참고할 만한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1910년에 안중근 의사가 제안한 동양평화론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구상을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여순의 평화회의를 상설하고 이 평화회의에 동참하는 회원들에게 1엔씩 회비를 걷어서 평화기금을 모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한중일 청년들의 공동 군대를 창설을 하고 이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형제애를 키우기 위한 그런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해서 화폐를 통일시키고 공동은행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죠. 그 네 번째는 한중일 황제가 로마 가톨릭 교종에게 가서 삼국의 동맹을 맹세하자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안중근 의사께서 그 당시에 가톨릭 신자들이 전 세계에 3분의 1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가톨릭 교종에게 맹세를 하면 국제적으로 신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제안은 국제연맹보다 1900년에 만들어진 국제연맹보다 10년이나 앞서고 유럽의 석탄 철강 공동체보다 40년이나 앞선 해안이었습니다. 마키노 에이즈라는 일본 학자는 안중근 의사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선구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 지인에게도 안중근 의사의 제안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네들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야 생각했던 것을 훨씬 이전에 아시아에서 얘기되었다는 점에 매우 놀라워하더군요. 물론 안중근 의사의 제안은 지금 우리 시대에 더 보충되어야 할 점은 있습니다만 평화회의 상설, 평화기금 마련, 화폐 통일과 공동은행 설립과 같은 내용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들입니다. 현재 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과 상당 부분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시아 공동체를 평화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주요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열린 지역주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양 내지는 아시아는 상당히 방대한 지역입니다.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동 등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론을 서술하면서 동양 평화의 중심을 한중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딱히 동북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평화회의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평화회의에 동참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동북아를 중심으로 지역연합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통합과 지역주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비중을 생각할 때 동북아에서의 통합이 진전되어야 아시아 전체의 통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다중심 모델이 있습니다. 다중심 모델은 아시아가 최대 6개의 하부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방대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역 통합을 주도하는 중심을 열어두자는 제안입니다. 우선적으로 영내 국가들의 정치, 경제 발전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끼리 시장을 통합하고 다른 하부들과는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델은 유럽연합이나 북미 자유무역 협정 등과는 다른
열린 지역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 지역주의는 앞서 사회문화적 통합 담론에서 보았듯이 지역의 경제 협력을 위해 자기들만의 공통된 지역 감정을 부추기기가 쉽습니다. 그 경제 통합을 위해 그들의 생존에 대한 공감과 주관적인 문화적 요인에 기초한 명분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열린 지역주의는 통합보다는 공동체 모델에 적합합니다. 아시아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매우 다양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즉 주권 이양 같은, 그러니까 한 국가의 주권을 국가들이 연합된 초국가적 차원으로 이양하는 이제 그런 제도적 장치를 수반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통합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정체성 같은 경우에도요, 이미 주어진 전통 문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해야 될 공통된 가치를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공동 번역을 위한 경제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언이 있는데요. 아시아 경제 포럼이 2010년도에 채택한 21세기 보편적 아시아주의 선언입니다. 이 내용에 근거하면 첫째, 아시아 경제 공동체는 다른 지역이나 공동체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작은 나라들의 의견도 존중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경쟁과 효율 일변도가 아닌 협력과 형평등의 가치를 같이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21세기 보편적 아시아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 등의 보편 가치 위에 아시아의 정체성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경제공동체 포럼은 경제 통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통합은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왔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경제 통합의 확대와 제도화는 영내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묘하다. 나아가 인류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인 상호 간의 공존, 공영의 기반을 다지고 인류 사회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아시아 지역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 협력이 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한 시장 통합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 공동체에 속한 국가들이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경제 공동체는 국가 경제의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또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며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의 경제를 이용하려고 하게 되겠죠. 비슷한 수준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국가들끼리 통합되어야 지역 연합이 성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위계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시아 경제공동체 포럼은 민주주의와 협력 등의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존중한다면 아시아는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공동체적 시장 경제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적 시장 경제는 경제의 효율성과 무한 경쟁을 통한 성장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과 사회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그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경제의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경제 통합이 성공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평화에 기여하려면 무엇보다 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의 격차가 줄어야 합니다.
아시아는 그 어느 대륙보다 국가 간 균형 발전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국가 간 가파른 경제 격차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문제는 이주 노동자 및 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시아에서 이주민과 난민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목해야 될 사안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6월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가난한 국가에서 절대 빈곤층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가 간 또는 지역 시민 사이의 불균등 발전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균형 발전은 평화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평화를 위한 정치안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안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견해가 있습니다.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의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요. 동북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진보 지식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동북아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잇는 한반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2000km를 비핵화할 것, 동북아 개발은행과 두만강 유역의 공동개발을 비롯한 경제 공동체를 건설할 것, 군축과 인권 및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안보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강조점은 매우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군비가 결집된 곳입니다. 한반도는 한미동맹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을 매년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종전협정 체결이 매우 중요하고 상호 군축 협정을 통해서 동북아를 비핵화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핵무기 보유 국가가 아니면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물질을 재처리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48만 톤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양이면 약 6천 발의 핵무기를 생산을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플루토늄의 대국인 것이죠. 또한 핵 보유국이 아시아에서 세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거의 반,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사실 핵 보유국인 것이죠. 이렇게 아시아는 굉장히 큰 군무기가 결집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치안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군축입니다. 평화는 세력균형의 이름으로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군축을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군축은 국가 간 상호 신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방비는 향후 늘어날 복지 수요나 사회적 안전망에 관련된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정책이 회원국들과 세계 개도국들의 발전을 위해 국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군비 경쟁을 멈추고 그 비용을 평화기금으로 만들어서 아시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성과 연대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성과 연대성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때 국가 공동체를 얘기하면 국가의 공권력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라고 하는 점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이제 지역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그 지역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만든 그 초국적인 어떤 정치 공동체의 권한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정치 공동체 아니면 지역 연합의 정치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바로 이제 보조성과 연대성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국가 공동체는 그 국가 구성원들을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하고 그 국가들이 연합한 어떤 초국적인 권력기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터거버멘탈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초국적 국가들의 권한은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담은 내용이 바로 보조성 원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권력은 그 국가 구성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초국적 국가의 권한은 이 국가들의 주권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공권력들은 그 밑에 국가들, 더 궁극적으로는 그 국가들의 구성원인 이 개인들의 권리를, 인권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국적인 기구나 국가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 보조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와 반대로 각 개인들과 내지는 한 단계 위에 그 국가들이 자신들은 어떤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연대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성은 이 개인들 간 서로 돕는 그런 원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권한으로부터 나온 이 공권력들을 국가가 내는 초국적 기관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도 바로 연대성이라고 하는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IGO뿐만이 아니라 INGO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은 이렇게 개인들끼리 서로 돕는 그런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정하고 이 정치 공동체의 권한들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성과 연대성은 평화 공동체 아니면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성 원리와 연대성 원리를 각각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성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민주주의의 원칙은 경제 영역에서도 평화 영역에서도 매우 강조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동아시아의 초국적 기구들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견해를 경청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유럽연합의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가치를 인간의 기본권에 두고 법으로서 보호하는 인권 공동체여야 합니다. 공동체 또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인간의 안전을 희생양으로 삼는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의 안전을 보호하고 법익에 근간에 놓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역적 가치와 제도가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지역적 인권 이행 제도는 인권을 증진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에서 이것도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이 침해되고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 정부들이 그래서 지역적 인권제도 발전에 굉장히 수동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회원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회원 국가들의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대를 통한 아시아의 시민사회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대성은 정부 주도에 의한 위로부터의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로 아래로부터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실질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동질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 대표만이 아니라 개인, 기업, 민간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방면에서 긴밀한 교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정부 주도의 방식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국가들의 상호 적대적인 관계, 정치적 역량의 한계,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의 차이들을 고려한다면 아래로부터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시아 시민들 간의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초국적 연대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를 염두에 둘 때 지역 통합 방안을 온전히 국가 주도에 맡겨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과거 일본이 대동아 공영이라고 주창했던 그런 시도들을 어느 하나의 국가가 또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들의 갈등과 특정 국가가 강해지는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연대성 원리를 말씀드릴 때 연대성 원리 중에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시민들이 직접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그 권력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국민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연대성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서 이 국가들끼리 연합한 이 초국적인 권한들이 어떤 패권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아시아 시민들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의 각 국가의 시민 사회들이 서로 연대를 하고 이 협력 관계를 더 긴밀하게 증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연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빈곤과 이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다 긴밀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일례로 동남아시아 지역 연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체는 여성매매, 이주노동자, 난민, 원주민 등 요 4가지 문제는 지역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국가적 협력과 공동 작업은 지역적 인권 및 복지 제도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내용보다도 아시아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대야말로 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동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 그다음에 동아시아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원칙만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형성은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지역의 평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 간의 민족 문제이기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태생적으로 국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모두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계 냉전 체제로 인해 발생한 일들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는 냉전 체제 이후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자회담 같은 국제적 해결 절차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연합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아시아 지역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 영내에서의 영토 분쟁은 아시아 지역 통합 노력을 무산시키는 큰 위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남북 간 협력과 동시에 동북아의 협력과 통일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역 통합을 통한 통일 방안이, 남북한의 통일 방안이 국내의 이념 갈등의 원인도 제거할 수 있고 주변국의 동의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통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은 탈냉전화가 된 오늘날의 시기에 인류의 문명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